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C# 게임 프로그래밍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게임 엔진들에 대한 개발 사상을 볼 거예요. 위트뿐만 아니라 얼리얼 엔진이든 어떠한 게임 엔진이든 공통적인 개발 사상이 있고요. 이것을 이해하면 진입 장벽이 매우 낮아져요. 즉, 이것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개략적으로 요약하면 게임 세상은 조립해서 만든다는 컨셉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게임 세상은 게임 오브젝트라는 생명체들이 배치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라는 생명체는 손, 발, 장기에 해당되는 컴포넌트를 조립해서 만든다는 사상이에요. 즉, 게임 세상 속의 모든 것들은 바닥부터 짜여진 게 아니라 어떠한 부품들을 조립을 해서 하나의 생명이 탄생한다는 컨셉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먼저 그 사상을 얘기하기 전에 예전에는 어떻게 게임을 개발했는지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어떠한 게임 엔진이든 혹은 어떠한 프레임워크든 재활용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미리 만들어진 코드를 재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코드를 아끼는 것이, 그리고 불필요한 코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게임 엔진의 핵심이거든요. 과거에는 이 컨셉을 상속이라는 걸 이용했어요. 밑에 보이는 public이라는 키워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클래스는 일단 코드 묶음을 뜻하고요. 에너미를 봤을 때 그래픽에 텍스처가 없죠. 봤을 때 렌더가 따로 되고 있지는 않고 기본적인 외형만 존재하고 기본적인 물리 기능, 기본적인 인공지능,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기능만 가지고 있죠. 중요한 거는 오크를 만들 때 옆에 있는 에너미를 베이스 스트럭처로 가져와서 그 베이스 위에다가 오크를 작성했다는 얘기예요. 즉, 오크는 바닥부터 짠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친구를 가져와서 그 위에다가 덧붙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크를 봤을 때 오크는 에너비를 가져와서 그 위에 초록색 스킨도 입혀주고 오크를 위한 전용 애니메이션, 오크를 위한 방어 기능들을 추가했겠죠. 이러한 컨셉을 상속이라고 해요. 상속은 베이스 코드를 가져와서 미리 만들어진 코드 위에다가 덧붙이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코드를 가져와서 그 위에다가 덧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코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 즉, 미리 만들어진 기능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마찬가지로 오크 치프탄을 만들 때는 미리 만들어진 오크 코드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헬멧도 씌워주고 스킨도 붙여주고 여러 가지 추가 기능을 줬지만, 마찬가지로 오크에 있는 코드를 가져와서 덧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작성하는 코드량이 줄었다는 거죠. 상속은 정리하면 미리 만들어진 코드를 가져와서 그 위에다가 덧붙이는 방식이고요. 매우 지금도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용했는지 좀 더 상세하게 볼게요. 실제 게임 엔진에서 어떻게 썼냐면, 먼저 사람이라는 베이스 코드를 만들었어요. 사람이라는 베이스 코드에는 물리 엔진, 렌더링, 애니메이터 기능이 있어요. 렌더링은 그림을 그려주는 기능을 말해요. 그래서 몬스터와 NPC와 플레이어를 만들 때 사람이라는 베이스 코드를 가져와서 그 위에다가 몬스터는 공격 기능과 인공지능, NPC는 가져와서 대화 기능과 인공지능, 플레이어는 공격 기능, 조작 기능, 직업 기능을 추가를 해요. 중요한 거는 사람이라는 베이스 코드를 가져와서 그 위에다 덧붙였기 때문에 코드를 많이 아낀 것처럼 보이는데 이론과 실제가 달랐어요. 자, 몬스터를 볼게요. 사람의 코드를 가져왔어요. 그 위에다가 공격 기능과 인공지능을 덧붙였는데 문제는 사람의 뼈대와 몬스터의 뼈대가 달라서 사람에 적용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기능을 몬스터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애니메이션 코드를 싹 엎어서 바닥부터 처음부터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터 기능을 빼고 몬스터를 위한 커스텀 애니메이터를 다시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물리 기능도 사람에게 적용되어 있는 물리 기능이 너무 사실적이라서 몬스터랑 맞지 않았죠. 다시 바닥부터 물리 기능을 만들었어요. 사람이라는 베이스 코드를 가져와서 NPC를 만들다 보니 NPC는 기본적으로 공격이나 방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물리 기능도 필요가 없죠. 물리 기능을 빼고 다시 처음부터 작성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화 기능이나 인공지능 기능을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NPC가 체력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붙어 있는 체력 기능들을 빼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플레이어를 가져와서 사람의 물리 기능이 플레이어에게 안 맞는 거예요. 조작 기능이랑 직업 기능 등을 넣으면서 물리 기능을 빼버리고 물리 기능을 다시 바닥부터 작성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베이스 코드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덧붙인다는 게 생각보다 재활용이 잘 안 됐어요. 이론적으로는 공통적인 기능들을 베이스 코드에 몰아넣고 그 베이스 코드에서 덧붙여서 뭔가를 만든다는 방식이 이론상으로는 코드를 많이 아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 아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방식의 문제점은요, 기획자가 뭔가 필요할 때마다 기획자가 프로그래머에게 일일이 부탁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도적이나 전사를 만든다고 볼게요. 프로그래머에게 기획자가 가서 사람이라는 베이스 코드를 가져와서 도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기획자가 프로그래머한테 가서 몬스터라는 베이스 코드를 가져와서 그 위에다가 코드를 다시 작성해서 드래곤이나 좀비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매번 기획자가 프로그래머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나온 게 개발자들 컨퍼런스에서 다른 방법이 나왔거든요. 새로운 개발론이 게임 개발에 적용이 됐죠. 컴포지션이라는 방식이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떤 말이 나왔냐면요. 바닥부터 짜지 말고 어디에 쓸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부품들을 많이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그 부품들을 조립을 하는 방식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유니티가 사용하는 개발 방식이고요. 컴포지션 방식의 핵심은 게임 오브젝트는 게임 세상 속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를 게임 오브젝트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게임 오브젝트는 단순한 홀더예요. 이 단순한 홀더에 ID와 몇 가지 기초적인 기능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컴포넌트라고 불리는 미리 만들어진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만 하면 가져다가 붙이기만 하면 게임 세상 속에 새로운 하나의 생명체가 탄생한다는 개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예전의 상속에서는 기획자가 프로그래머한테 어떤 새로 만들 기획을 매번 부탁해야 됐어요. 하지만 컴파운드 방식에서는 기획자가 프로그래머한테 일단은 미리 부품, 컴포넌트라고 부르는 부품들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해요. 지금 보이는 게 부품들인데요. 컴포넌트, 부품들은 하나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요. 컴포넌트 주머니가 있어요. 어디에 쓸지는 모르겠지만 부품을 열라 많이 만들어서 안에 넣어둬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밑에 부품 주머니가 있죠? 만약 기획자가 코끼리를 만들려고 해요. 기획자가 이제 코끼리라는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려고 하면 코끼리라는 게임 오브젝트는 단순한 홀더고요. 얘는 아이디와 몇 가지 기초적인 기능밖에 없어요. 코끼리를 바닥부터 짜는 게 아니라 먼저 부품 주머니를 봐요. 부품 주머니에 코끼리와 관련된 부품이 있으면요. 그걸 가져와서 부품을 가져와서 코끼리한테 가져다 붙이는 거죠. 미리 만들어진 부품들이 있는 부품 주머니를 까서 거기에 필요한 부품이 있으면 그걸 가져다가 조립만 하면 코끼리가 탄생되는 게 컴포지션 방식의 핵심이에요. 즉 필요한 기능들을 부품 주머니에다가 막 넣어두고요. 어디에 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리 많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부품 주머니를 까봐서요. 그 안에 필요한 부품이 있으면 가져다 붙이는 거죠. 예를 들면 코끼리는 포유류죠. 포유류는 탯줄이 필요하니까 부품 주머니를 까봐서 탯줄이 있으면 그걸 코끼리라는 게임 오브젝트에 가져다가 붙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코끼리는 코를 조종하는 기능이 필요하니까 부품 주머니를 까봤을 때 코를 조종하는 기능이 있으면 그걸 가져다가 붙이는 거죠. 즉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을 하면 돼요. 갑자기 이번에는 새라는 게임 오브젝트가 새로 기획에 추가됐대요. 원래라면 바닥부터 새를 위한 코드를 작성해야 했지만 컴포지션 방식에서는 새라는 빈 게임 오브젝트를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부품 주머니를 까봐요. 새는 일단 잠자는 기능은 무조건 필요하겠죠. 잠을 자는 기능을 가져다가 붙여요. 그리고 날개가 필요하니까 날개를 가져다가 붙여요. 이런 식으로 가져다가 붙이면 되는 거죠. 즉 게임 오브젝트는 단순한 홀더일 뿐이고요. 미리 많이 만들어진 부품 주머니를 까서 컴포넌트라고 부르는 부품들을 조립만 하면 하나의 새로운 게임 오브젝트가 탄생하는 방식이 컴포지션 방식이에요. 중요한 것은 미리 많이 만들어진 부품을 부품 주머니에 마구 집어넣은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거기서 부품을 꺼내서 조립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기획자가 프로그래머한테 매번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사자가 필요하죠? 부품 주머니를 까봐요. 사자에 필요한 부품들을 예를 들면 잠자는 기능은 공통적으로 필요하죠. 잠자는 부품을 가져다가 붙여요. 호흡하는 부품을 가져다가 붙여요. 그 외에도 탯줄을 부품으로 붙여요. 그리고 사자만의 새로운 부품들을 또 찾아서 조립만 하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유니티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유니티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보일 거예요. 예를 들어 플레이어와 NPC가 있죠. 플레이어나 NPC나 둘 다 모습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렌더 컴포넌트. 렌더러 컴포넌트는 그림을 그려주는 컴포넌트고요. 이것만 붙이면 그림이 그려져요. 중요한 것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바닥부터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와 NPC를 그리기 위해서는 그냥 미리 만들어진 렌더러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또 보시면 플레이어와 NPC 둘 다 물리 기능이 필요하죠. 물리 기능을 조립만 하면 돼요.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조작 기능이 필요하니까 조작 컴포넌트를 붙였고요. NPC는 인공지능이 필요하니까 인공지능 컴포넌트를 붙였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포넌트 방식에서 컴포넌트들은 일종의 레고 블럭이나 모듈 부품 같은 거라서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렌더 컴포넌트를 붙이면 그림이 그려져요. 렌더 컴포넌트를 빼죠? 그림이 안 그려질 뿐 어떠한 오류나 에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즉 컴포넌트들은 서로 독립적이고 온전한 존재고요. 조립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품을 뺀다고 해서 다른 부품들이 에러가 나지 않아요. 즉 다른 부품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스파게티처럼 엮여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레고 부품처럼 모듈 부품처럼 어떠한 부품을 뺀다고 해서 다른 부품들에게 에러가 나지 않죠. 즉 플레이어에게서 피직스 컴포넌트를 빼져 물리 기능이 없어서 중력의 영향을 받지 못할 뿐 이 플레이어 게임 오브젝트가 망가지지는 않아요. 즉 어떠한 부품을 새로 조립하거나 뺀다고 해서 게임 오브젝트가 망가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강점 중에 하나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떠한 컴포넌트를 게임 오브젝트에 새로 붙이거나 뺀다고 해서 혹은 수정한다고 해서 전체 게임이 망가질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유니티에서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러한 방식을 보여요. 예시인데 여러분들이 유니티 상에서 큐브를 만들었어요. 큐브 게임 오브젝트를 보면 지금 네 가지 컴포넌트가 붙어 있어요. 트랜스폼, 메쉬 필터, 박스 컬라이더, 메쉬 렌더러 네 개의 부품이 붙어 있죠. 트랜스폼이란 친구는 위치랑 크기 회전을 담당해요. 이 친구가 없으면 공간상의 좌표를 가질 수 없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요. 트랜스폼이란 컴포넌트만 붙어 있으면 위치, 크기, 회전을 가지게 돼요. 마찬가지로 메쉬 필터는 그래픽의 그물망, 그래픽의 외곽선을 지정해 주거든요. 이 친구만 있으면 그래픽에 외곽선이 생겨요. 박스 컬라이더는 물리적인 표면을 만들어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물리 기능을 바닥부터 짜지 않아요. 미리 만들어진 박스 컬라이더를 가져다가 붙이면 물체에 물리적인 표면이 생겨서 다른 물체가 뚫고 지나갈 수가 없죠.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표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로우 레벨에서 어떤 수학적인 처리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컴포지션 방식에서는 유니티의 방식에서는요. 미리 만들어진 박스 컬라이더라는 컴포넌트만 붙이면 물리적인 표면이 생겨요. 즉 여러분들은 미리 만들어진 부품을 조립함으로써 어떠한 로우 레벨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메쉬 렌더러가 있죠. 메쉬 렌더러는 그래픽의 외곽선을 따라서 실제로 그림을 그려주는 친구예요. 메쉬 렌더러를 빼죠. 메쉬 렌더러를 빼면 오브젝트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단지 그림이 안 그려질 뿐이에요. 박스 컬라이더를 빼면 오브젝트가 망가지지 않아요. 단지 물체의 물리적인 외곽선이 없기 때문에 다른 물체가 뚫고 지나갈 수 있을 뿐이죠. 즉 어떤 기능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은 미리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찾아서 추가만 하면 돼요. 자, 제가 예시를 위해서 유니티를 켰고요. 여러분들이 유니티를 켤 필요는 없어요. 예시를 위해서 바닷가 3D 큐브를 만들어 볼게요. 3D 오브젝트 큐브를 만들고 바닥을 만들었는데 큐브를 조금 더 위로 올려 볼게요. 큐브를 봤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트랜스폼은 위치, 크기, 회전, 메쉬 필터는 그래픽의 외곽선, 박스 컬라이더는 물리적인 표면, 메쉬 렌더러는 그림을 실제로 그려주는 친구. 잠시 메쉬 렌더러를 비활성화해 볼게요. 여기 보이는 초록색 선이 물리적인 표면이에요. 박스 컬라이더를 빼면 그저 다른 물체들이 뚫고 지나갈 수 있을 뿐 물체 자체가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물체에게 물리적인 표면을 추가하고 싶으면요. 미리 만들어진 부품 주머니로 들어가서 박스 컬라이더, 컬라이더는 충돌체죠. 이 친구만 붙이면 여러분들은 복잡한 코드를 바닥부터 작성할 필요 없이 물리적인 표면이 생겨요. 좀 더 예시를 보여드려서 제가 만약에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제가 이제 이 큐브 친구에게 물리 효과를 추가해서 중력의 영향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은 바닥부터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요. 미리 만들어진 부품 주머니로 들어가서요. 물리 효과를 적용해주는 컴포넌트만 조립해주면 되죠. 사거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물리 기능을 추가하려고 보니까 예전 수업 시간에 물리의 영향을 받는 강체라는 용어를 물리 선생님이 리기드 바디라고 부른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용어를 들을 일은 많지 않지만 예시로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부품 주머니를 까봐요. 들어가서 보니까 피직스란 탭이 있죠. 여기 들어가면 그런 기능을 가진 친구가 있지 않을까. 아, 물리 시간에 리기드 바디에 대한 용어를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유니티에서 어떠한 물리적인 기능을 추구하고 싶으면 예를 들면 중력의 영향을 받고 외부의 힘의 영향을 받고 그러한 물리 기능을 추구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은 코드를 바닥부터 작성하지 않아요. 리기드 바디라는 컴포넌트만 추가해주면 되죠. 리기드 바디는 어떤 힘의 영향을 받는 강체를 뜻해요. 큐브를 높이 올려보고 다시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큐브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져요. 여러분들은 어떤 물체에게 중력의 영향을 주고 싶으면 리기드 바디라는 컴포넌트만 붙여주면 되죠. 리기드 바디를 빼면요, 단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될 뿐이죠. 다시 중력의 영향을 바꾸고 싶으면 리기드 바디만 붙여주면 되고요. 리기드 바디라는 컴포넌트는 사실 유니티의 백그라운드에서 돌고 있는 물리 엔진의 영향을 받게 해줘요. 즉 리기드 바디만 붙이면 게임 오브젝트가 물리 엔진의 제어를 받게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이 큐브 친구에게 박스 컬라이드만 삭제하면 물리적인 외곽선이 없어져서 바닥을 뚫고 지나겠죠. 핵심은요, 로우 레벨을 어떻게 만들까? 그러니까 밑바닥에 깔려있는 수학적인 원리를 어떻게 다룰까는 핵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바닥부터 만들까? 처음부터 다시 만들까도 핵심이 아니에요. 유니티의 핵심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품을 어떻게 조립할 것인가, 잘 조립할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게임 로직은 어떻게 만드느냐? 유니티에서 핵심은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부품을 가지고 무엇을 시키냐에 달려 있어요. 즉, 여러분들은 부품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아요. 단지 그 부품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시키면 되냐가 중요하죠. 리기드 바디라는 친구만 가지고 있으면 물리적인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즉, 리기드 바디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단지 리기드 바디에게 위쪽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받으라고 명령만 하면 돼요. 즉, don't ask.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묻지 마세요. just tell. 이 친구가 뭘 해야 하는지 부품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리기드 바디에게 명령을 해볼게요. 코드의 문법은 지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점퍼라는 간단한 코드를 만들어서 리기드 바디를 가져올게요. 제가 방금 한 것은 컴포넌트를 가져올 수 있는 입구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RB에게 여기에 있는 리기드 바디를 제가 연결하죠. 여기 있는 RB를 사용하면 사실은 여기에 있는 리기드 바디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정확한 문법은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물리 기능을 사용할 때는 매우 복잡한 수식을 외워야 돼요. 하지만 유니티에서는 얼리얼이든 다른 게임 엔진이든 미리 만들어진 부품에게 내장 기능을 들어가서 그 친구에게 명령만 하면 되죠. 아까도 말했듯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친구가 무엇을 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하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리기드 바디에게는 힘을 줄 수 있는 내장 기능이 있어요. add force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위쪽으로 천만큼 힘을 줘볼게요. 즉 X방향으로 0, Y방향으로 1000, G방향으로 0. 리기드 바디에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기능을 사용해서 힘을 주면 돼요. 복잡한 수학적 식을 외울 필요가 없죠. 이제 플레이 버튼 눌러봤을 때요. 큐브가 점프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네요. 핵심은요. 이미 만들어진 부품을 조립을 잘해서 그 부품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명령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유니티가 동작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컴포넌트를 어떻게 제어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레고 블럭을 말했죠. 컴포넌트들은 기본적으로 서로의 존재에 관심이 없어요. 아까 레고 블럭처럼 어떠한 모듈을 빼면 그 위에 있거나 그 밑에 있는 모듈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컴포넌트끼리는 서로의 존재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럼 얘들을 어떻게 제어할까? 브로드캐스팅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니티가 게임 사양 속에 메시지를 뿌려요. 100개의 게임 오브젝트가 있으면 100개의 게임 오브젝트가 전부 메시지를 다 들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에 해당 사항이 있는 친구들만 동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세히 볼게요. 아까 상속을 얘기했었죠? 사실 유니티의 모든 컴포넌트들은 모노 비헤비어라는 베이스 코드 위에서 만들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모노 비헤비어라는 베이스 코드는 유니티의 컴포넌트로서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이 모노 비헤비어라는 친구를 가지고 있으면 유니티의 제어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무엇보다 유니티가 게임 사양 속에 뿌리는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즉 이게 어떻게 동작하냐면요. 기본적으로 게임 사양 속에다가 유니티가 메시지를 뿌려요. 메시지의 특징이 뭐냐면 메시지를 뿌리는 쪽도 메시지를 받는 쪽도 누가 메시지를 뿌렸고 누가 메시지를 받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전지전능한 유니티께서 게임상 속에다가 100개의 게임 오브젝트가 있으면 100개의 게임 오브젝트 모두에게 메시지를 뿌려요. 그리고 그 100개의 게임 오브젝트들이 제각각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메시지를 뜯어봤을 때 이게 내 이야기네 하면 거기에 적힌 메시지대로 자신의 기능을 동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게 될 스타트와 업데이트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니티가 게임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게임 오브젝트가 1000개 있으면 1000개 모두에게 스타트라는 메시지를 뿌려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게임 오브젝트가 스타트에 대응되는 기능만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게임 세상 속 예를 볼게요. 이것이 게임 세상이고요. 게임 세상 속에 게임 오브젝트가 3개 있다고 볼게요. 각각의 게임 오브젝트들은 컴포넌트라는 부품이 조립되어 있는데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어떠한 기능을 대표해요. 컴포넌트끼리는 서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마치 스파게티처럼 여기저기 연결되고 엮여서 파고 들어가서 제어를 하지는 않아요. 저는 여기서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헬로라는 기능을 쓰고 싶은데요. 그러면 유니티에서 게임상에다 헬로라는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팅 싹 뿌려버려요. 그래서 모든 게임 오브젝트들이 헬로라는 메시지를 받겠죠. 이렇게 메시지를 무차별로 뿌리는 방식을 브로드캐스팅이라 부르는데 만약에 헬로라는 메시지만 뿌리면요. 100개의 게임 오브젝트가 모두 그 메시지를 들을 거예요. 어떤 컴포넌트가 메시지를 받았어요. 메시지를 뜯어보니까 헬로가 들어있네요. 제가 만약에 헬로라는 기능을 만들어놨으면 헬로가 실행이 되고요. 만약에 안 만들어놨으면 그냥 메시지를 씹어버려요. 모든 게임 오브젝트들이 그 헬로라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헬로라는 메시지에 대한 해당 사항이 있으면 실행을 하고요. 해당 사항이 없으면 씹어버리는 거죠. 누가 보냈는지 누가 받았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즉 이렇게 되는 거죠. 헬로라는 친구를 만들어놨으면요 실행이 돼요. 안 만들어놨으면 에러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메시지를 씹어버릴 뿐이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유니티상에서 A라는 물체랑 B라는 물체가 서로 부딪혔어요. 두 물체는 사실은 자기가 부딪혔다는 사실도 몰라요. 이 밑에 있는 부품들도요, 자기가 부딪혔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물리 충돌 처리를 하느냐? 사실은 유니티가 정확히 얘기하면 리기드 바디라는 친구가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 모두에게 온 컬리전이라는 메시지를 뿌려요.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얘네 둘은 서로 부딪힌 사실을 모르는데 이 A, B가 메시지를 받아요. 메시지를 뜯어보니까 자기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부딪힌지는 모르지만 온 컬리전이라는 메시지가 날아왔고 이제서야 뜯어보니 이거 내 이야기인데 하면서 온 컬리전에 대응되는 충돌 처리를 실행을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유니티는 컴포지션이라는 걸 사용해서 게임 세상을 구축하고 있어요. 게임 오브젝트는 단순한 홀더고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싶을 때는 게임 오브젝트에게 미리 만들어진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조립된 부품들은 서로 같은 게임 오브젝트 아래에 조립이 되어도 서로의 존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얘들을 제어하느냐? 메시지라는 걸 사용해서 게임상 속에다가 메시지를 뿌리면 100개의 오브젝트가 있으면 100개 오브젝트 모두에게 유니티가 메시지를 뿌리고요. 만약에 그 메시지에 대응되는 기능을 만들어놨으면 실행이 되고 안 만들어놨으면 그냥 무시해버리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으면 마치 레고 블럭처럼 꽂았다 끼웠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디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비디오부터는 어떻게 C# 스크립트를 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유니티 특화된 기능들을 사용할 것인지를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개발자가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분석해서 그걸 코드로 옮기는지도 볼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